내가 할머니 곁에서 그니까 아들이 자기 그때 너무 감사했대요. 지금까지도 간병인을 4-5년 동안 쓰는데 할머니 곁에서 잤던 간병인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게 단절함과 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그때 시급이 시간당 5,500원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10,000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맺게 된 인연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한국 사람에 대한 인연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잊지 못하는 게 딱 3사람이고, 일단은 첫사람은 제가 하나원 국정원 때 만났던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종교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학생들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천주교라는 데서 제가 방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 한 100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퇴소할 때 신부님이 명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한 사람한테 받는 첫 명함. 그런데 제가 하나원을 퇴소하고 3 일이 지나서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생일날인데 누구도 나한테 축하한다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내가 바닥에 밥상도 없이 라면을 넣고 끓여 먹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아, 이게 고향에 있었더라면 동생도 오고 좀 즐겼을 텐데, 뭐 강냉이 밥이라도 배불리 먹어 갖 놓고 그냥 "언니 축하해." 막 이랬겠는데, 그래서 제가 막 그 하나원에서 나온 트렁크를 막 뒤지는데 명함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부님 명함이 있었어요. 냅다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신부님이 모르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교육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몇기 반장입니다." 하니까 "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실무적인, 예,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신부님,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울먹울먹 해 가지고 얘기하니까 신부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자매님, 오늘 오후에 지하철 탈 줄 알죠?" "네, 알아요." 그러면 어느 역전까지 오래요. 그래 가지고 하나원에서 같이 나온 동기생을 달고 그 역전에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서울 해화동이었어요. 그래 해화동에 가서 한식집에 가서 저희를 생일이라고 비싼 식당에 데려갔는데, 아니 한식집이니까 음식이, 접시는 이따만한데 음식이 쪼끔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서 '아, 신부는 월급을 못 한다니까 돈이 없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 그리고 그 한식집이 되게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약간 귀털집처럼 만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운치 있는 곳이었는데 그때는 가난한 식당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괜히 생일날이라고 말했구나, 제가.' 그래서 저는 첫 생일에 엄청 배고팠어요. 너무 음식이 쪼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래서 저를 그날에 남산타워에 가서 남산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그때 12년 전 인연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제 삶의 멘토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예, 제가 항상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는 되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분에 대해서 욕하거나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 그 사람 상태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뭔가 들으면 내가 '오, 그랬구나. 맞구나.' 그래서 항상 그분이 제 삶의 어떻게 보면 멘토, 키다리 아저씨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그분도 지금까지도 이제 제뿐 아니라 저희 아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항상 지금 케어를 해 주시고, 지금도 이제 그 인연이 12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하나원에서 만났던 분은 그분이고, 두 번째로 만났던 분은 제가 먼저 오고 아들을 이제 북한에 놔두고 왔으니까 하나원을 퇴소하고 6 개월인가 8 개월이 지나야 여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중국으로 가야 아이를 데려올 거잖아요, 북한에서. 그래 가지고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자격증 따 가지고 면접 보러 다니고 이러는데, 저는 제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회사를 들어가면 안 됐어요. 왜냐면 출근을 하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막 하고 있는데, 야, 근데 진짜 정착 초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왔으니까, 북한에서 30대 후반이면 정말 중년이에요. 진짜 어찌 보면 그냥 완전 아줌마. 직업을 잡기에는 그냥. 그리고 제 또래 하나원 동기생들 보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식당, 마트 점원, 그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큰 자격이 없이도 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마저도 못 들어봤어요.
아이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았어요. 이제 그 피자집에 갔는데 피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 말투에서 거부감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음식을 파는 그런 빵집인데 제가 북한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할까 봐 사장이 또 예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막말로 까이다 보니까 자존감도 내려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계속 그 알바몬 있는 데를 찾았는데 요양보호사를 그러니까 80 몇 세 난 어르신이 치매가 왔는데 집에서 할 요양보호사를 그러는데 거기에 우대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집에서 하루 3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전화번호 있어 갖고 전화했는데 오래요. 면접 보러 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의 자식들이 저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저는 지금도 그 역전이 모란역이었어요. 예 저 기억해요. 분당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전실에 그냥 그 형제들이 한 4-5 명이 앉아 있는데 그냥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신뢰하지 못한다는 눈빛? 이 어린 여자가 그러니까 나이가 쪼끔 그래도 40 대 50대 분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를 치고 뭐랬냐면 "중국 조선족도 된다." 왜냐면 할머니가 치매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에이 뭐 중국 사람도 되는데 북한 사람이 안 될까?' 이래 가지고 갔는데 형제들이 보더니 안 된다고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갈게 안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 신발 신고 나가는데 그 집의 맏아들이 그때 당시 맏아드님이 62 세인가 그렇게 됐어요. 저한테는 아버지 뻘이었죠. 그분이 "그래도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 된다. 너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젊은 애가 너는 못한다. 가. 안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면서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다리를 딱 붙들었죠. 그래 가지고 난 그때는 그분한테다가 아저씨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아저씨 살려 달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신발을 한 짝을 신었는데 벗는 거예요. 딱 외관상 봤을 때 그분이 썩 훗날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딱 외모를 딱 봤을 때는 너무 당돌하고 그러던 아저씨 말하면 세련되고 그리고 되게 딱 부러지고 이런 일을 하게 생긴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13년 어렸으니까 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살려 달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신발을 벗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때 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울면서 "나는 탈북자고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고 아들은 북한의 남의 집에 있고 나는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직장에서는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알바도 안 쓴다. 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약간 절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한참 보더니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이 뭐 박주희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같은 동포로서 네가 아들을 데려올 수 있게 내가 경제적으로 너를 도와주마. 근데 이 일은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랬어요. 저는 공짜 돈 싫다고. 다 당신들도 다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나는 공짜 돈은 싫은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만 달라. 그리고 나 동생이 집에 셋 이어서 나 진짜 동생들 애기 기저귀도 잘 보고 동생 셋을 다 내가 업혀서 키웠다. 저 동생이 3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한참 보시더니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참 컸어요. 방이 4 개인가 되고 되게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방 한 칸이었는데 할머니가 목을 이렇게 하고 누웠는데 여기 그냥 검버섯이 그 딱 봤는데 87 세인가 근데 그냥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냥 악취 냄새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대소변 막 이런 냄새고 또 아프니까 냄새 나잖아. 그래서 순간에 내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때는 30 대였고 그래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고 향수도 그래도 싸구려 향수도 하고 왔고 저 뭐 약간 그럴 날라리를 식을 부릴 나이인데 흠칫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 가지고 흠칫해 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아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냥 엄마를 기다릴. 그래 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사치냐.' 그래 가지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할머니를 "자 이거 통째로 앉지 말고 어머님을 요렇게 오른쪽으로 60 도로 요렇게 제치고 기저귀 넣고 다시 요쪽을 요렇게 해서 들고 다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도 해 주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수건을 적셔서 이렇게 세수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되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기저귀 있는 데를 대주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간병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제 막 운신을 하셔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 힘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운신을 못 하셨어요. 그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저귀만 갈아 주면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물 달라면 물 주고 죽 달라면 죽 주고 할머니 여기를 쪼끔 높여 가지고 베개를. 이거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한평생을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버지 간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안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때 혁명 정신으로는. 그래서 그 아들이 간 다음에 내가 그 장판부터 일단 닦았어요. 할머니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할머니 인제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딱 나가자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손을 겨우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알아보시고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데 이렇게 자기 옆에 자리를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여기서 자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장판을 닦으면 머리를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무슨 말인가를 계속했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면 말하세요." 그러니까 북한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점이 마려우면 누세요. 괜찮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판을 막 닦는데 할머니가 저를 계속 제가 가는 쪽으로 가난 애기처럼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데 저는 그때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 아이를 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그랬어요. "나 놀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나 할 말이 많아."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서 자래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그 사장님이 아들이 나한테 "전실에서 자도 된다." 했어요. 근데 내가 할머니가 거기서 자래서 내가 베개를 가져다가 그 옆에 쭈그리고 잤는데 새벽에 6시 반에 맏아들이 온 거예요. 딱 왔는데 내가 할머니 곁에서 자. 그니까 아들이 자기 그때 너무 감사했대요. 지금까지도 간병인을 4-5년 동안 쓰는데 할머니 곁에서 잤던 간병인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자서 그냥 저는 그게였던 것 같아요. 간절함과 쪼끔 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그때 시급이 시간당 5,500 원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10,000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기밥값만에 밥이 있는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래요.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돼?' 할 정도로 저는 사실은 너무 좋고 사실 중간에 30일 한 게 아니라 또 며칠 동안은 또 이제 제가 쉬느라고 또 집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에 제가 학원에 갔다가 이제 그다음 날에 할머니 집에 오기 전날인데 그 전날에 제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 갖고 왔는데 마당 앞에 지금 생각해도 좀 그런데 119가 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아저씨가 낮에 제가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주희야, 주희야." 이러는 거예요. 전화 와서 "네. 네. 네." 그다음에 내가 아저씨라다가 그다음에는 아빠라고 부르라 해서 아빠라고 해서 "네 아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할머니 병원 데려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나는 순진하니까 병원에 가면 나도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 갖고 "언제요?" 하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후쯤에서 아무래도 할머니가 힘들어 보여. 그니까 너 학원 끝나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지막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의 모습을. 그래서 저는 학원이 끝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석 달 동안 할머니를 간병하니까 이게 가족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이 막 어디 닿는지 못하게 역전 갔는데 그 할머니네 골목으로 가는데 119가 와 있고 구루마 같은 걸 감색깔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끌고 나오는데 할머니를 이제 거기다 나오는데 그때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네. 할머니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됐었는데 그래 할머니 태우고 "아빠 나도 갈래요." 하니까는 "중환자실은 간병원이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할머니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금방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오래 계시다가 1년 있다가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장례식장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아빠가 나한테 이제 결산을 해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20일 일했으면 뭐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제일 데리고 오면 먼저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내가 네가 차가 없으니까 아들을 다 데리고 좋은 곳에 데리고 다닐게." 이래 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인연이어 가지고 저는 그때로부터 거의 한 넉 달 걸렸어요. 왜냐면 중국에 넘어갔는데 아들이 또 거기서 아파 가지고 한 달 동안 또 여관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감정도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처음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느낌하고, 제가 다음 해에 아들을 구출해 가지고 아들은 삼국으로 오다 보니까 태국으로 가고 저는 인천공항으로 다이렉트로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비행기 내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개찰구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막 그 어떤 분들이 가족들이 거기 마중 나와 있으면서 "야 언니." 하며 막 이러는데, 저는요 이제 가방을 이렇게 메고 완전 꽃제비죠. 넉 달 동안 중국에 가서 양치도 안 하고 저는 엄청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누구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고, "야 너 진짜." 제가 중국에서 아들 데려올 때 정말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싶은데, '나 이렇게 힘들게 아들을 구출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쪼끔 누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천공항에 딱 이 개찰구 문이 열리는데 저는 그냥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차를 탔는데 1 호선을 탔는데, 제가 독산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인천행을 탄 것 같아요. 1 호선이 2 개잖아요. 눈을 떴는데 인천공항으로 다시 온 거 제가 이렇게 돌아 가지고 거기서 자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때 좀 많이,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네. "아빠." 하니까 아빠가 "데려왔구나." 막 이러면, 그래서 "이제 온다." 그래 가지고 진짜 아빠가 우리 아들이 하나원에서 나와서 다음 날에 한 톤급 화물차를 끌고 왔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탕, 과자, 과일,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가지고 "야 가자, 가자." 그래서 저하고 저 아들, 근데 그 한 톤급 화물차에는 사람이 3 명이 앞에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타고 아빠가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그 "일석아 어디 갈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 강원도 못 가? 멀어서 인천 가자."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대부도를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바닷물이 왜 이렇게 파랗지 않아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그때 할아버지를 아빠를 붙들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때 나한테 항상 말해 주던 얘기가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최고의 엄마다. 한국에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이혼도 하고 자식을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먼 데 있는 자식을 이렇게 목숨 걸고 데려오고, 참 "너는 최고의 엄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 돈이 일전이 정말 귀한 아이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공짜 돈이 싫다고 했을 때 '아 얘는 제대로 된 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왜냐면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대상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웃음소리를 듣고도 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도와주고 싶었대요. 몇백만 원을 도와주자 했대요, 내가 그냥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근데 공짜 돈은 싫다고 할 때 '아 얘는 뭘 해도 제대로 되겠구나. 기본이 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분하고 큰 인연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인연은 저희 아들을 데리고는 왔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가서 놀 데가 없으니까 맨날 그 쓰레기장 옆에 그네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다가 엄마가 저녁에 오면 막 뛰어와서 다리에 매달려요. 그래서 그때 그 인근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아들을 거둬 줬어요, 직장 갔다 오면 우리 아들을. 근데 그 사모님이 후에 나랑 만나서 수첩을 나한테 내미는 거예요. "일석이 엄마, 일석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처음 웃은 날이 언젠지 아세요? 저는요 사는 게 바빠서 아들이 언제 웃었는지를 기억을 못 했어요. 근데 그 디딤돌 센터 같은 큰 이런 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안 웃더래요. 그냥 볼이 부어 있고 그랬는데, 수영장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할 때 그렇게 웃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사진을 찍어서 "오늘은 일석이가 처음 웃은 날." 이름의 그 날짜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부모도 사는 게 바쁘다고 내 자식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알긴 알지만 그걸 어루만질 여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식도 아닌데 아이가 처음 웃은 날을 사진 찍고 날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목에 불러져 갖고 수술할 때 그때
그 사모님이 자기 적금 통장을 깨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현금을 인출하셔 갖고 저를 주셨어요. 아들 수술비 보태라고. 그런 걸 보면 되게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인연들이 매일 만나고 매달 만나진 않아요. 정말 어떤 때는요. 1 년에 한 번 전화하나? 왜 그분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근데 전화를 해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잘 지내시오. 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안하면 그래요. "선생님 저 살아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을 다 아세요. 아이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게 바쁜 게 언제 그러니까 내가 일석이 엄마한테 전화가 안 오면 '일석이 엄마가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돈도 적금을 깨고 막 이렇게 해 주시고 해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게 예뻤대요. 그냥 사실은 일석이 엄마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쪼끔 젊고 그리고 또 외모도 보니까 또 이제 혹시 또 쉽게 돈을 쪼끔 벌고 그런 쪽에도 약간 치우칠 수도 있는데 사는 게 힘들어. 그냥 오직 그냥 너무 열심히 너무 제대로 살아서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자기도 힐링 받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마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녹화하는 기준에 아마 한 달 전인가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1년 만에. 예 그래서 "선생님 저 살아 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 잘 살아 있냐."고 "한 번 얼굴 보자." 그러니까 제가 배은 만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락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쪼끔 생각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좀 그래요.